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래?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국세청도 모를 거야. 특히 자식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거나 장례비, 경조사비를 챙겨줄 때, 생활비로 ATM에서 돈을 뺄 때 많은 시니어분들이 현금으로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은 AI 시스템으로 현금 입출금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하는 현금 거래, 가족 간 송금, 장례비 봉투까지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 대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범한 생활비로 뺀 돈도 위험 거래로 분류돼 세무조사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무사로서 제가 실제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 국세청 AI가 위험 거래로 분류하는 진짜 기준,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영상은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최근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에게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주고 며칠 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된 겁니다. 김 어르신은 내 돈인데 가족한테 줬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이제는 단순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세청은 AI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현금 흐름과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자금세탁방지법 AML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 AI는 단일 거래만 보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거래, 가족 간 거래, 단기간 내 여러 차례 거래까지도 분석합니다. 많은 분들이 500만 원 이하로만 거래하면 괜찮다, 또는 490만 원이면 안 걸린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법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500만 원, 490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특별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건 국세청이 거래 금액보다 거래 패턴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490만 원씩 3일 연속으로 입금하면 총 1,470만 원이 됩니다. 국세청 AI는 이 경우 1,470만 원이라는 금액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 반복적 현금 거래라는 패턴에 주목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더욱 예민하게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 세법상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혹시 편법 증여 아닌가? 쪼개기 거래로 숨기려 한 것은 아닌가? 를 AI로 분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줬다고 해서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액 현금은 ATM 또는 은행 창구에서 인출되고 금융기관에서 거래 데이터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괜찮고 490만 원은 걸린다는 말은 정확히는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금액보다는 거래의 의도와 패턴이 중요하다가 정답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사용하세요. 계좌이체 내역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줬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게다가 계좌이체 시 메모란에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 용도를 반드시 기록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반복 거래보다 한 번에 명확하게 거래하세요. 300만 원씩 3번 주는 것보다 900만 원 한 번에 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반복된 거래는 국세청 AI의 위험 거래 패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금 출처 증빙 자료를 꼭 준비하세요. 국세청에서 조사 통지가 올 때 이 돈의 출처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매각 대금 입금 내역 등 자금 출처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시니어 여러분께서 내가 모아둔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세청의 AI 시스템이 이미 여러분의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들한테 300만 원 준 게 왜 문제가 돼요? 며칠 전 상담 오신 68세 최모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퇴직금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와
아들에게 300만 원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통장에 있던 돈 중 일부를 며느리 계좌로도 보내셨고 손주 용돈도 따로 챙기셨습니다. 최 어르신은 우리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가능성 안내 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 간 거래도 국세청 AI 분석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 용돈, 경조사비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은 관습적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AI 시스템으로 가족 간 거래도 집중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자금 흐름을 숨기거나 편법 증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나는 5천만 원을 넘기지 않았는데도 왜 조사 통지를 받았냐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국세청의 AI 패턴 분석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300만 원씩 여러 차례 나누어 주거나 부모가 직접 주고 배우자, 손주 계좌에도 각각 입금하면 이 모든 금액과 흐름을 국세청은 합산해서 분석합니다. 즉, 단순히 한번 300만 원을 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통틀어 고액 자금 이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자료를 AI 분석 데이터에 결합합니다. 즉,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손주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름만 다르게 입금하거나 여러 계좌로 쪼개어 보낸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세요.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 거래 기록이 남고 필요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체 시 메모란에 정확한 용도를 기재하세요. 생활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 명확하게 기입하면 추후 소명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가족 간 거래의 출처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에서 생활비 일부를 아들에게 준 것이라면 퇴직금 입금 내역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거래가 반복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졌다면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정당한 목적과 출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각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를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거래는 편법 증여, 의심 거래로 집중 분석 대상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는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감시를 받는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자금이 가족 간에 이동할 때 그 의도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조사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도 철저히 기록하고 거래 목적과 출처를 분명히 하라.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장례비는 당연히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냐? 74세 박모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박 어르신은 가족 장례를 치르면서 친척에게 1,000만 원을 봉투로 건넸습니다. 예의상, 체면상, 그리고 어르신들 세대에선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날아왔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 장례비로 현금을 준 것까지 조사 대상이냐? 며 당황하셨는데 사실 이 사례는 요즘 매우 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례비나 경조사비를 현금 봉투로 주고받아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세청도 이런 거래를 관습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액 현금 거래 패턴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편법 증여 차단이 정책적 목표로 자리 잡으면서 관습적인 장례비 경조사비도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일 경우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관습적 현금이라는 이유로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증여세법에는 장래비경조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 거래일 경우 그 성격을 검토하고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로 50만 100만 원을 주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판단되지만 1000만 원은 단순 관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 현금으로 주면 기록이 남지 않을 것 같지만 1000만 원 이상 인출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장례비경조사비도 고액이라면 반드시 계좌 이체를 권장합니다. 이체 시 메모란에 장례비, 경조사비 등 명확히 표기해두면 나중에 소명 시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자주 반복되는 고액 장례비, 경조사비 거래가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장례비 명목으로 큰돈이 여러 차례 오간다면 국세청은 편법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거래는 관습보다는 법적 근거와 증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장례비는 봉투로 주는 게 정이고 예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AI는 관습과 예의가 아니라 패턴과 금액을 봅니다. 그리고 이건 오해 없으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장례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 거래가 고액일 경우 편법 증여,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각심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AI는 의심스럽다는 신호만 잡아도 소명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당황스럽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장례비, 경조사비라도 고액이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계좌 이체를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메모란에 용도를 꼭 쓰는 것,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세무조사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2세 윤모 어르신은 얼마 전 한 번에 큰 돈을 입금하면 국세청에 보고된다더라. 그러니 조금씩 쪼개서 입금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실험을 하셨습니다. 3일 동안 하루에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ATM에 나눠 입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고객님의 거래 내역이 확인 요청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뒤로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어르신은 매우 황당하셨죠.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되는 거라며 나는 300만 원씩만 입금했는데 왜?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일회 거래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짧은 기간 내 반복된 거래 패턴까지도 AI 분석 대상입니다. 즉, 3일 연속 300만 원씩 입금하면 실질적으로는 900만 원 현금 거래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런 쪼개기 거래를 자금 출처를 감추려는 시도로 의심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쪼개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루에 300만 원씩 ATM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래의 의도와 패턴이 AI 분석을 통해 의심받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최근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뿐 아니라 단기 반복 거래, 고액 입출금 빈도 등도 보고받아 리스크 스코어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300만 원씩 3번도 같은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니어분들이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굳이 쪼개지 말고 필요한 경우라면 한 번에 투명하게 처리하세요. 쪼개기 거래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적 현금 입출금은 반드시 이유와 출처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이 돈은 내가 집을 팔고 받은 돈 일부다라면 집 매매 계약서, 잔금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 등 일상적인 자금이라면 꼭 현금 대신 계좌 이체를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계좌 이체는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소명 시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각심 하나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조금씩 나눠서 하면 괜찮다는 말을 믿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출금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세청 AI는 짧은 기간 같은 ATM 같은 계좌에서 반복된 패턴을 한눈에 분석합니다. 거래 금액만 작은 것이지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출처 소명이 안 되면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쪽에서 여러 번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리고 거래가 반복될수록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시니어 여러분께서 불필요한 세무조사에 당황하거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쪼개기 거래는 피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 습관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행도 못 믿겠다 싶어서 집에 모아두려고요. 얼마 전 70세 장모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 어르신은 은행에 있던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찾아 집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언젠가 쓸 돈이고 요즘 금융사고도 많다니까 차라리 내 손에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하자마자 며칠 뒤 국세청에서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라는 소명 요청이 온 겁니다. 장 어르신은 황당하셨죠.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ATM에서 뽑아서 집에 두겠다는데 왜 국세청이 간섭하냐? 는 생각이 드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금 인출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내 통장에서 내 돈을 찾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자체로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고 체계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은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 거래 데이터를 필요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집에 보관하려고 뽑은 돈이라도 국세청은 그 사실을 이미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 3천만 원 인출 후 이 돈이 특정 자산 취득이나 다른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현금 상태로 장기간 머물 경우 국세청은 이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가? 대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혹시 자녀에게 현금으로 몰래 주려고 한 건 아닐까? 편법 증여나 탈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으로 세무조사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시니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거액을 인출해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에 두더라도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즉,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로 거액을 현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인출한다면 자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 비용으로 1천만 원, 병원비로 500만 원 등 계획을 세워두면 혹시 조사나 소명 요구가 오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각심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국세청 AI는 거액 현금 거래를 반복하는 사람을 따로 분류합니다. 즉, 단발성 인출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 차례, 여러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경우 위험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 선별 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내 통장에서 내가 찾았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고액 현금 거래의 흐름과 그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AI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거액 현금 인출은 단순한 내 돈 관리가 아니라 추후 소명 요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거액 현금 인출 자체는 합법이지만 반복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의 소명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현금 인출은 피하고 반드시 목적과 증빙을 명확히 준비하자. 이 작은 습관이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로당 모임에서 거둔 돈을 제 통장에 잠깐 넣었다가 관리비 내려고 한 건데 왜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보내죠? 68세 윤모 어르신께서 최근 겪으신 일입니다. 윤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 회계 담당을 맡고 계셨습니다. 회원들이 낸 회비와 관리비를 편의상 본인 개인 통장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비로 납부하거나 경조사비를 지출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경로당, 노인의 모임 등에서는 어르신들이 개인 계좌를 회계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습적으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윤 어르신 통장으로 모인 돈이 짧은 기간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수차례 입금되자 국세청 AI 분석 시스템은 이 패턴을 수상한 자금 흐름으로 분류했습니다. 국세청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 사람의 돈이 한 개인 계좌로 모인다.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현금 입금된다. 이런 패턴은 자금 세탁, 비자금 조성이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경로당 회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공동모금은 비영리적 목적일 경우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떤 계좌에 어떻게 모였는지, 그리고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이 투명한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AI는 개인 명의 계좌에서 자주 반복되는 입출금, 특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입금되는 패턴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윤 어르신처럼 경로당 회비나 관리비를 개인 명의 통장에 잠시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소명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공동모금은 반드시 공동명의 계좌 또는 법인단체 계좌를 활용하세요. 요즘 은행에서는 주민센터 확인서만 있으면 경로당 명의 통장을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회비 수입 지출 내역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세요. 장부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입금자, 금액, 용도를 메모해두면 소명 요청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경조사비, 회비 등 현금 거래가 많다면 현금 대신 계좌 이체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처가 명확해지고 관리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각심 하나 더. 시니어분들 중에는 내가 관리비 내려고 잠깐 맡은 돈인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AI는 거래의 동기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 단지 패턴만 보고 의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 명의 돈이 개인 계좌로 모이고 짧은 기간에 고액 현금 입출금이 반복되면 그 사정이 어찌됐든 위험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동 모임에서 돈을 관리하실 때 편리함 때문에 개인 계좌를 활용하시는데 이제는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경로당 회비나 관리비 등 공동 모금도 개인 계좌 대신 단체 계좌로 관리하자. 그리고 모든 입출금 내역을 간단히라도 기록하고 증빙하자. 이렇게 하면 국세청의 AI 분석에서 위험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님, 그럼 결국 현금을 쓰지 말라는 건가요? 며칠 전 75세 최모 어르신이 제게 하신 질문입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최근 가족에게 생활비도 주고 경로당 모임 회비도 관리하면서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 걱정이 되셨던 거죠. 최 어르신처럼 요즘 많은 시니어분들이 국세청 AI 감시 이야기를 듣고 괜히 현금 거래가 꺼려진다며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현금 거래 자체는 당연히 합법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그 거래의 금액, 빈도, 방식, 패턴이 국세청 AI의 위험 거래에 해당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이 현금 거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세무조사, 소명 요구에서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현금보다 계좌 이체를 활용하세요. 계좌 이체를 하면 거래 내역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특히 이체 시 메모란에 용도까지 남기면 추후 소명 과정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생활비 100만 원을 준다면 계좌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쓰는 겁니다. 그 한 줄이 나중에 큰 보호막이 됩니다. 둘째, 쪼개기 거래는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300만 원씩 나눠서 주면 국세청에 안 걸린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쪼개서 입출금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세청 AI는 짧은 기간 내 반복된 거래, 가족 간 연속적인 입출금 패턴을 더 주의 깊게 분석합니다. 오히려 쪼개기 거래가 위험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한 번에 명확하게 거래하시고 그 목적과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셋째,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보관하세요. 국세청 AI 분석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소명을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조사 통지가 온 뒤에 증빙을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퇴직금에서 자녀 결혼자금으로 3천만 원을 줬다면 퇴직금 입금 내역, 결혼비용 청구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액 현금 인출,
가족 간 고액 자금 이전, 반복적인 경조사비 등은 언제든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각심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AI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사정, 배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패턴, 금액, 빈도, 흐름만 보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기계적으로 추려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숨긴 것도 없고 문제될 일이 없는데 왜 조사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만으론 국세청의 AI 분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현금보다 계좌이체 메모 활용, 쪼개기 거래 금지, 증빙자료 미리 준비, 이 세 가지를 습관처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혹시 모를 불필요한 세무조사까지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 김진우 세무사는 30년 경력으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준비 안 한 사람은 억울하게 고생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